을 하다가 건물 신축에 도전해서 일단 이 건물을 언제 얼마에 매입을 하셨죠? 자영업을 네. 법인으로 좀 전환을 했어요. 취득세 내고 중개 수수료 내고 이제 공사비까지 해서 대출 빼고 현금은 얼마나 투입이 되신 거죠? 순수하게 제가 투입한 거는 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건축을 해봤자 한두 번 이상 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제대로 된 작품처럼 한번 해보자. 음. 오른쪽 건물이 부지가 55평입니다. 55평. 예, 약간 네. 뒤쪽으로 이제 길쭉한 모양이 합니다. 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너무 이뻐요. 화면에. 네. 통해서 좀 많이 해소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도움이 됐죠. 사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이고 최저가로 2,000원을 차겠었어요. 설계랑 다 해서. 다 해서. 예. 금융비용을 뺀 순수 공사비는 네.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오늘은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명물거리 메인길인데요. 이 한복판에요. 작은 땅을 매입해서 아주 멋지게 신축을 하였는데 오늘 그 건물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건물을 매입을 했고 또 매입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다가 건물 신축에 도전해서 완공까지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양승환이고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아주 멋지게 신축을 하셨는데 일단 이 건물을 언제 얼마에 매입을 하셨죠? 2021년 8월경에 28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 어떻게 매입하시게 된 거세요?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는데 꾸준히 관심을 갖다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돼서 빌딩 매수를 알아보다가 좋은 매물이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건물을 살 때 어떠한 이유로 사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매수할 때 기준은 그냥 단순히 기존의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는 것보다는 낡거나 지금 크게 수익성이 안 나오더라도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지를 제가 찾았었고 마침 또 이게 거기에 딱 걸맞는 위치라고 생각해서 주저없이 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번듯하게 나와 있는 건물보다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그런 건물을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네. 이미 거기에 가치가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게 되면 이미 매수하는 순간부터 어떤 수익성이 미리 보장이 된다는 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살 때부터 무조건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가능한 부지 그것만 제가 처음부터 의뢰를 했었고 그런 기준으로 계속 매물을 검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지가 몇 평이죠? 대지가 이제 정확하게는 32.4평. 32.4평이요. 32.4평에 지금 5층짜리 아주 번듯하게 건물을 신축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8,800 정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변 시세를 한번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요. 이 앞에 있는 그 예전에 이제 탐앤탐스 있던 카페 건물이 한 7년 전에 평당 1억에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그 오래된 건물인데 앞에만 이렇게 살짝 리모델링 되어서 한 7년 전에 1억이 되었고 그리고 옆에 이 오른쪽 요 코너 건물 요게 한 14년 전에 7,500에 이게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명물거리 요 15m 요 라인으로는 보니까 최소 땅값만 그러니까 건물 빼고 땅값만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1억 이상은 땅값은 하겠더라고요. 또 잘 매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좀 대출을 받으려고 그냥 감정평가를 했는데 네. 실제 저희가 매수한 가격보다 네. 퍼센테이지를 말하면 한 20%에서 20% 이상 감정가가 더 나오더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매입하신 거네요. 감정가는 한 32억, 33억 정도. 은행에 따라 달랐는데 32억에서 34억. 네. 그래서 그것도 결정하는데 그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감정가는 은행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죠. 이 명물거리가요.
조금 공시지가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높고, 높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가도 좀 잘 나오긴 편이긴 합니다. 이 먹물거리가. 네.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매매가의 한 대략 70% 정도 받은 거. 매매가의 70%. 네. 아,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이자는 이제 당시가 좀 저렴해서 네, 3.7% 정도로 받았어요. 3.7% 정도 제가- 받으셨고. 개인으로서는 이게 대출이 네, 한계가 있어서 네, 그 제가 하는 그 자영업을 네. 법인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대출 금액이라든지 이게 규모가 많이 더 커졌거든요. 네. 나머지 잔금을 그런 식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새로 세워서 대출을 좀 받는데 활용을 했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런 네.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대출을 이제 받으신 거죠? 공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이제 대출 그 네. 매수한 은행에서 같이 공사비로 또 일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 일부 한 7, 80% 정도 받으신 거예요? 공사비에? 공사비 한 70% 정도 받았습니다. 70% 정도 받으셨고. 이제 공사를 하려면 명도가 필요한데 명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유명한 그 식당이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고 이 공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시고 나간 다음에 임차인이 다시 1년 동안 안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건물주께서도 아마 매각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러면 취득세 내고 중개 수수료 내고 이제 공사비까지 해서 대출 빼고 현금은 얼마나 투입이 되신 거죠? 대략 다 하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 공식적인 공사비가 들어가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것까지 하면은 제 순수하게 제가 투입한 거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0억 정도요? 예, 예. 공사비까지 다 해서. 예, 예. 와, 10억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이 좋은 입지에다가 지으셨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글쎄 뭐 저도 제 혼자 뭐 개인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운도 좀 따랐고 또 여러 가지 그게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살 때 도움을 지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뭐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신 거세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네. 그 3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IMF가 바로 다음 해였어요. 대학교 졸업한 해가.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모든 대기업이라든지 뭐 그 기업의 그 취업문이 다 막혀버렸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었을 때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힘드니까 저녁에 술을 먹고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 사는 곳에 작은 빌딩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게 젊었을 때인데도 막연하게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50살 전에 저런 빌딩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술김에. 이미 이제 그때부터 뭔가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 그냥 네.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영업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 부동산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그 꿈을 한번 실현해보지 않을까. 그게 조금씩 이제 마음속에 이제 더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관심을 계속 가졌어요. 부동산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근데 결정적인 건 저희 동생이 제조업하는 동생인데 그 친구가 강남에서 그 꼬마 빌딩을 소개를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컨설팅을 받는 자리. 거기에 제가 우연히 따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죠. 지금 뭔가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시작했고, 근데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유튜브를 많이 뒤져봤어요. 유튜브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나 이렇게 많더라고요. 정보 중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있는 그 소개 영상도 제가 엄청 많이 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유명한 거기서 나온 그 조회수 높은 자료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건축에 대한 실무에 대한 거는 그 설레 건축 이야기라고 하우빌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1강부터 40강까지 건축에 대한 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무료예요? 그렇죠. 그냥 인터넷 유튜브에 유튜브에 공개가 올려야 돼 거예요? 있습니다. 와. 근데 1강부터 40강까지가 아주 내용이 알차요. 아. 물론 좀 제 입장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초보한테 엄청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건축사분들, 유명 건축사분들이 또 영상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거의 다 보고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느냐, 이런 중요한 아주 알짜배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노트를 몇 권 사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시공하는 방법, 주의해야 되죠. 이거 각각 노트별로 다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많이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고요. 이런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네. 매물도 강남 부동산 그 중개법인에서 소개를 여러 군데를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 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매물 중에서 선택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러면 다 이제 유튜버나 이제 그런 무료 강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 어디 뭐 강의장 가서 돈 주고 한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좋은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저는 또 생업도 있고 네. 어디를 뭐 쫓아가서 직접 강의를 듣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냥 다 기본적인 건 다 무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얻었고 그다음에 책은 이제 그 꼬마 빌딩 그 신축 가이드라고 네.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다른 건축주를 통해서 네.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그 책을 한 3일 만에 다 읽었거든요.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 건축주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가 진짜 실무적으로 초보들한테는 너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제가 궁금했던 거, 가려웠던 부분을 다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는 전문가 정도의 수준으로 이걸 보고서 뭐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보고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건축사하고 이제 설계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디테일한 거는 건축주 요구가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건축사님은 일반적인 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무난하게 이거를 짓는 걸 원하시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령 이제 뭐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밑에 할 때 시공사마다 아니면 건축사마다 공법이 다른데 그 밑에 습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비닐을 까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시공이 잘 돼서 비닐을 안 깔아도 된다. 어떤 분은 깔아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짚어져 있어요. 그거는 시공사에서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비닐을 깐지 안 깐지 모르잖아요. 되게 그렇죠. 사소한 거지. 근데 무조건 깔으라고 요청을 해라. 예를 들면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살아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꿀팁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기초부터 골조, 뭐 내부 외장, 내장 이런 거 어떤 순서로 되느냐,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건축을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죠. 요거 이제 임대에 놓고 계시잖아요. 임대는 얼마 정도 받을 예정이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 욕심이긴 한데 보증금 빼고 월세로만 한 1,400에서 1,500 정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입지가 좋고 상권이 좋아서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축 건물이고, 건물 뭐 이따가 2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이쁘게 내부도 그렇고 잘 지어놨습니다. 아주 건물도 효율적으로 층고도 높고. 건축사님이 아주 제대로 작품을 제대로 하신 덕이죠. 네. 요거 이제 2부에서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건물 많이 봤지만은요,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건물 너무나 멋지게 전해놨습니다. 뭐 이미 많은 또 노하우를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 뭐 노하우라고 제가 그 정도 할 정도 능력은 안 되고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으려면 그 순간에 뭐 그걸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평소에 미리미리 뭐 사전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시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시라. 네, 대표님 아까 1부는 이제 건물 매입 과정에서 알아보았는데 2부는 이 건물 신축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건축에 대한 기본 컨셉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전부터 이제 가졌던 마음은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좀 부가가치를 올리려면은 디자인을 좀 평범하게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이제 그 건축사님들 의견은 대부분 그냥 평범한 건물,
네. 무난한 건물이 제일 임대하기도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인생이 건축을 해봤자 한두 번 이상 뭐 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이왕 하려면은 제대로 된 작품처럼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건축비나 이런 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사실은 건축사를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사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이 이런 아치식으로 많이 나왔고 건축사님한테도 제가 요청을 하기를 이쪽이 이제 이대랑 연대 이 주변이다 보니까 대학생의 분위기에 맞게끔 좀 발랄하면서 디자인적인 걸 좀 가미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다행히 또 이 건축사분이 되게 젊으시고 감각이 좋으신 분이라서 요구사항을 잘 맞춰가지고 설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치를 여기 넣기 전에 제가 샘플 사진을 몇 장을 보내드렸어요. 네. 건물 나와 있는 거. 네.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 보시면 좋은 건물 사진이 많거든요. 자료를 뽑아서 건축사님한테 기초 자료를 드렸고, 근데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건축사님 나름대로 이제 풀어내신 거죠. 건축사님이 처음에 하신 거는 1층부터 저기 5층까지 전부 다 이제 아치로. 물론 이쁘긴 하지만 1층, 2층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렇게 통밀로 해버리면 나중에 임대하기도 좀 수월할 것이고 개방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변형을 좀 했고요. 1, 2층에는 상가 좀 개방성인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아치로 했으면 막히기 때문에 되게 잘 하셨네요. 대표님이 감각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이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뭐 저는 감각보다는 좀 말 그대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네.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이제 그거를 살려내신 그 건축사님이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대지가 꽤 커 보이는데 이 대지와 건물이 각각 몇 평이죠? 글쎄 지금 이게 이제 옆 건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네. 오른쪽 건물이 부지가 55평입니다. 55평. 예, 약간 네. 뒤쪽으로 이제 길쭉한 모양이긴 합니다. 아, 근데 우리 이쪽 왼쪽은 저게 32평입니다. 더 커 보이는데요, 대표님 건물이. 체감상으로는 이게 좀 커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전면을 예. 그 설계상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뽑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전면으로 길게 뽑고 뒷면은 뭐 좁게 나오더라도 앞에를 좀 크게 뽑는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3종 주거다 보니까 네. 건폐율이 50%입니다. 네네. 그러면 건물을 지어봤자 16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 건축사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긴 전용 면적이 10평 이하밖에 안 나온다. 계단 빼고 에리베이터 빼고 하면 화장실 빼고 뭐 하면. 실제로 10평밖에 안 나오고 다 합쳐봤자 16평이다. 너무 건축하기 작다. 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나중에 지어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조언을 얻은 결과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제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있냐면 여기다가 16평, 그러니까 50%를 다 꽉 채우고 그 외에 플러스로 엘리베이터가 한 2평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2평 정도의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산을 했을 때 이게 32평이 아니라 50%니까 네. 2평이니까 4평이 되는 거죠. 32평 부지가 아니라 36평 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희한한 그런 마술이 있죠. 어쩐지 이게 32평 치고는 맞습니다. 예, 너무 커 보이다 했어요. 비법이 있었군요. 네. 그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그것도 건축사님마다 다 의견이 달랐어요. 그걸 해야 된다. 그걸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 의견이 많았는데 왜냐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쓰면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건축비도 추가되고 엘리베이터도 조금 더 비싸고 엘리베이터 입구 전면은 1.4m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복도로 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복도를 내주지 말고 그거를 뭐 전용 공간을 쓰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걸 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어차피 그 복도의 전면에 있는 공간은 전용 면적으로 못 쓰고 복도로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관상에서 2평의 이득을 본 겁니다. 2평이나 큰 공간을 얻었기 때문에 하기를 엄청 잘했다. 아, 그렇죠. 네. 이 작은 땅에 2평이면은 상당히 큰 효과를 네. 내는 거죠. 엄청- 이 건물 보니까 이 작은 땅에 5층까지 이게 꺾임없이 그냥 반듯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할 때 1조 사선을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땅을 사도 위에 짓질 못하면은 그게 부가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1조 사선인데 1조 사선이 뭐냐면 옆 건물하고 햇빛을 가리게 되면 그 가리는 면적만큼 깎아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인데 여기는 다행히 이 건물 앞에가 여기가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20m를 도로를 접한 땅은
일조사선의 규정을 제외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건축사님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다 검토를 한 결과 이제 알아내신 거예요. 건물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일자로 그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라도 깎일 수 있지만 예, 예.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또 그 조항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꺾임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예외 규정이 그런 있어요. 거죠. 예외 예, 규정이. 예, 예. 아, 그리고 이 건물 아까 보니까 주차장이 없던데 예. 어떻게 된 거죠? 보통 이제 건물 하려면 40평에 한 대씩은 주차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불법 건축물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불법 건축물이면 이제 허가가 안 났겠죠. 네. 근데 이거는 역시 또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의 그 어떤 그 규정을 활용한 건데 네. 이쪽은 제한적 주차 완화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쪽 이대랑 신천 쪽은.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다 주차장을 넣든가 넣지 않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비라 해서 한 대당 7천만 원 정도를 주차비를 구청에다 납부를 하면 기부채나 예 맞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면제가 됩니다. 두 대가 나오거든요. 네. 두 대 분량을 납부를 해버리면 주차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전체 면적의 몇 프로를 문화시설로 쓰게 되면 쓰는 만큼 주차장 그 면제가 또 완화가 됩니다. 임차인을 문화시설 임차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에 아. 관련된 거를 임차를 드리게 되거나 그걸 직접 활용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비도 또 면제가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도 되고 섞어서 한 대는 뭐 면적을 쓰고 한 대는 기부채 설치비를 연합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했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뭐 반반 활용했다고 보시면 반반 활용으로 해서.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건축선 제한이 있을 텐데, 건물에. 근데 거의 보면은 도로랑 붙여서 건물을 지으셨더라고요. 이게 또 코너인데, 좌측에도 그렇고, 전면에도 거의 들어감 없이 꽉 채워서 지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여기는 이제 건축선 이름이 지정제 건축선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생긴 그 건축선이랍니다.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건축사분들 중에서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전문가들도 생소한 그런 용어긴 한데 저희가 알아보니 가령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면 건물의 저쪽 끝에 보시면 도로가 네. 있습니다. 네네. 들어가는 3m 도로가 있는데 정상적인 도로라면은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뒤쪽으로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퇴한 면적에서 다시 건폐율이 또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마어마한 손해가 뭐 한 3평, 네. 4평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건축을 사실은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여러 네. 가지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힘들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지정제 건축선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실제로 건축물만 후퇴를 하면 되고 그 건축 후퇴한 만큼에 대한 부지 면적에서는 삭감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 주변에서. 그때 다행히 5년 전에 신축한 건물에서 실제로 지정제 건축선을 활용해서 건축을 했고 건폐율에서 전혀 빼는 거 없이 온전히 다 찾아서 건축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례를 활용해서 건축 허가를 낼 때도 처음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건축 면적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으로 보류가 났었어요. 사례를 가지고 그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다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사례를 대표님이 직접 찾으신 거세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우리 건축사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건축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중요한 기준은 전에 사례가 있으면 아마 담당 공무원께서도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실 것이다. 될지 안 될지. 이거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찾아서 건축사님한테 드렸고 건축사님이 그 자료를 제출을 한 겁니다. 대표님의 역량이 상당히 크네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건축사 또 이런 뭐 설계사 또 시공사한테 그냥 맡기거든요. 보통은 전문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맡기는데 대표님이 또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숨은 면적들을 또 찾고 또 손해보는 또 면적을 그리고 손해를 안 보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런 뭐 건축법 시행령 또 1조권 또 뭐 건축선 뭐 주차장 등 진짜 뭐 전문가조차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난이도 있는 거를 대표님이 막 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표님이 알고 하신 거죠? 이 대표님 건물을 과거에 지은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예 지금 처음이고. 처음이세요? 예, 그 전에 뭐 건축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은 굉장히 겁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무슨 엄청난 그 어려운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아니고, 내가 만약에 평소에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공부할 때 이게 처음 나오는, 내 첫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건축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어떤 거죠? 어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설례 건축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건축주가 처음에 알아야 될 것부터 시공까지 아주 자세히 한 40강 정도가 되는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처음에 대부분 다 처음 1강, 2강 다 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건축을 할 때 내수를, 부지를 매입할 때 뭐를 조심해라. 일조사선을 조심해라. 가각전제가 뭐냐. 되게 어려운 단어긴 한데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고, 그거는 되게 편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 그 외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접근하기가 되게 수월했어요. 건축선이 뭐라는 거는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정적 건축선은 뭐지? 그럼 이제 궁금해서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가 어려운 거지, 부동산도 다 똑같잖아요. 네. 처음에 부동산 시작할 때도 엄청나게 전문가처럼 많이 알진 못하지만 아직 기본적인 거, 내 사는 집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기를 수가 있잖아요. 네. 계약하는 방법, 그렇죠. 임대차에 대한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기초적인 거를 제가 이제 평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다 보니 조금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접근하기가 되게 수월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건물을 자세히 좀 보면서, 그러시죠? 네, 앞으로 넘어가시죠. 네. 좌측이고, 이제 문은 출입구는 저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1층은 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이 좌측을 이렇게 또 아치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쪽은 이제 네. 위에는 전면은 아치를 창을 개방을 시켰고, 이게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영롱 쌓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지가 않다 그러셔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이쪽 면은 전부 다 영롱 쌓기로 하자. 저는 이제 이쪽만, 네. 이쪽은 이제 개방시키고 저쪽만 영롱 쌓기. 네. 저게 이제 영롱 쌓기라고 부르는 건데, 벽돌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네. 빛이 이제 들어가면 네. 영롱하게 빛이 비친다 안에서. 안에서 보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명도 안에 있는 조명을 밖으로 이렇게 세워나는 조명이 네.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리는 식으로 아주 그 멋있는 그 효과가 나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요거 지금 벽돌은, 이거는 무슨 벽돌이에요? 요거는 이제 듀라스틱에서 그 나온 건데, 시멘트 벽돌인데 네. 그 베이지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제 구운 게 아니라 시멘트를 압착시키고 이제 굳혀가지고 시멘트 재질로 보시면 되고. 색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색상은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색상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색상도 있고, 네. 베이지 그레이 색상도 있고, 네. 또 베이지 색상, 그 다음에 빨간 벽돌 색상, 까만 색상도 있고 많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대학 가다 보니까 밝은 분위기를 원해서 그 브라운이나 노란색이나 아니면 베이지 밝은 하얀색으로 가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건축사님이 건물이 튀면은 나중에도 좀 질릴 수 있으니 제일 무난한 걸로 가자. 이 색상으로, 저는 그게 그레이라 그래서 이제 회색이니까 오히려 좀 칙칙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위에 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회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 이게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베이지색으로 또 바뀌고, 햇빛 따라서 색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쩐지 그 사진이 그러면 포토샵 한 게 아니에요. 포토샵 한 게 아니고, 그 자연 색상입니다. 와, 대표님 너무 감각 있으신데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우리 웬만한 건축사님이 선택을 잘했어요. 젊은 사람보다도 진짜 더 뛰어난 감각인데요. 그럼 요거는, 이런 건 벽돌은 단가는 어떻게 돼요? 비싸요? 다른 거보다? 요거는 이제 네. 이 자재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시공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시공비도 이게 나오고. 그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큰 판으로 붙이고 막 이렇게 돌로 붙이고 하는데, 네. 하나하나 사람이, 기술자가 이걸 하나하나 다 쌓고, 이거 안에 있는 철물을 대고 철물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공사한테 요청할 때도 해보신 분들한테 시켜라, 이거를 꼭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시공을 잘못하면 크랙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균열 문제가 많이 생기니 꼭 그 능숙한 그 베테랑한테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뭐 한 20-30%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정전. 네. 내부로 한번 들어가시죠. 네. 지하도 있네요. 지하 먼저 보실까요? 네, 지하 네. 보시죠.
지하가 친구가 꽤 넓고 왔습니다. 지하가 그 5층하고 똑같이 4m입니다. 최고. 4m요? 네, 4m. 여기 밟아도 돼요, 지금? 예, 상관없어요. 네. 와, 굉장히 높네요. 야, 이거 지하도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또 층고까지 높이셨으니까. 그래서 지하를 네. 하지 말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반대로 봤어요. 왜냐면 그 공사비만큼 분명히 임대료로 그 이상 수익이 될 것이다.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공사비 드리고서도 차라리 하는 게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공사비 드린 만큼 또 그 건물 가치를 하더라고요. 건물들이 보면. 네. 그 요건 벽은 뭐예요? 이 벽은 그냥 노출로 네. 그냥 블록으로 싼 겁니다. 쌓고 색을 이렇게 칠한 거예요, 시멘트로요?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하는 네. 그 자기 건축 면적을 위해서 자기 부지 면적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폐율도 안 포함이 안 되고 용적률도 안 되고.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네. 부지만큼은 더 넓게 여기서 여기는 다른 층보다 한 3평 정도 더 큽니다. 지하를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월세도 더 많이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서 또 수익률 높아지고. 그걸로 상세가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은 땅에 지하를 잘 안 파시거든요.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큰 땅보다 많이 들어가요. 근데 또 이렇게 지하까지 건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표가 납니다. 예. 이 지하가 토목공사비가 한 2억 이하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공사비 2억을 들여서 뭐 월세를 계산했을 때에도 단순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이렇게 나쁜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안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벽은 이제 면적이 작으니까 또 이렇게 통유리로 해놓으면서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방감 있게 다 네. 투명하게 다 유리를 했습니다. 네. 화장실이 이제 여기고, 네. 네, 화장실이고, 여기 정화조. 네. 그냥 뭐 탕비실로도 쓰고, 뭐 창고로도 쓸 수 있겠네요. 예, 여기다 미니 창고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뭐예요? 여기가 이제 환기예요? 예, 정화조다 보니까 네.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아. 그거 틀어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소리가 엄청 크네요, 환기소리가. 이렇게 아주 큰 hend이 있어가지고. 네. 네, 올라가시죠. 네. 자, 여기 아까 우리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데가 여기 엘리베이터. 네. 아까 장인 엘리베이터잖아요, 이게요. 근데 공간이 뭐 일반 복도 공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장인 엘리베이터는 공간을 좀 넓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면에 네. 이 휠체어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전면 공간을 가로 세로 1.4를 맞추면 됩니다. 이거는 하루 만에 그 당일날 바로 검사증이 나왔습니다. 점자 블록 같은 거는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네네. 이건 뭐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턱도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네, 턱이 없습니다. 네, 원래 턱도 없게 하셨고. 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이 정도 크기면은 일반 크기랑도 비슷하거든요. 너무 또 여기가 좁으면은요 답답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주인도 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복도가 답답하면 뭐 맥이 끊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넓고 확 트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1층이고요. 1층인데 와, 1층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네. 여기가 전용이 12평인데 시각적으로는 좀 길쭉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리가 많다 보니까 좀 체감상으로도 넓어 보이는 그 12평보다 넓어 보입니다. 네. 층고도 높고 층고는 이게 몇 미터죠? 3.6입니다. 3.6m. 와. 층고도 너무 딱 좋네요. 체감한테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가. 네. 그리고 층층마다 여기 또 대표님이 이렇게 또 시트 냉방까지 다 설치해 주셨고 아기자기한 조명까지 이렇게 또 달아주셨네요. 네. 그냥 뭐 그냥 들어와서 그냥 바로 사용만 하면 될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시공사에서 서비스로 해주고 있어요. 조명은요? 원래 이제 이런 거는 네. 나중에 최종 이제 완공 전에 네. 시공사에서 물어봅니다. 조명을 어떤 거 다를 거냐고. 음. 근데 기본 설계도면은 이런 그냥 평면으로 무난한 건데 네. 이제 이런 거는 시공사에 따라서 서비스로 음.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면 네. 좀 조금 더 비싼 걸로 해주는 거. 그래봤자 뭐 몇십만 원 차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층층마다 또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예, 네. 이건 이제 보안상 네. 저쪽에 들어오는 출입구도 시작해가지고 네. CCTV는 다 설치. 네, 요건 뭐예요? 요건 이제 비상통화장치. 이 엘리베이터에 관한 거고. 이 장인 엘리베이터니까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참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분전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 놨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IoT 장치나 이런 거에 네.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IoT 장치를 해놓으면 이 실내에서 뭐 제품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격으로. 모바일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IoT 장치를 설치했을 때 제가 애초에 이제 이거는 주문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자리를 좀 반영을 해달라 공간을 좀 비워놨습니다. 이거 또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원격으로 집에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에어컨 막 틀어져 있으면 꺼놓고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이제 그 아우, 신경을 정말 많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주셨네요. 또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와, 엘리베이터가요, 굉장히 넓네요. 이게 32평 땅이면 이 건물이 작아서 엘리베이터도 막 4인용짜리 이런 거 넣거든요. 6인용. 근데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몇 인용이죠? 한 13인승 13인용. 장인 엘리베이터에서 13인승 이상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13인승 이상이지 장애인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복도도 넓고 계단도 넓고 엘리베이터 넓어갖고 이 건물에 이게 들어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꽉 막힌 게 없고 환하고. 답답함이 좀 네. 그래서 임차인들이나 뭐 손님들 오면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쓰는 효과입니다. 이게 예. 안 됐으면 예. 쓰고 싶었어도 복도를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야, 이게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여기는 이제 5층입니다. 5층. 옥상을 맨 마지막에 좀 볼게요. 근데 5층도 친구가 다 높네요. 사실 1층 지하랑 네. 5층은 좀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아서 여기는 4m입니다. 아, 4m예요. 여기 앞에 보시죠. 한번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놔갖고 안에서 보기 너무 이쁘고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게 영롱쌓기를 해놓으니까 이 안에서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영롱쌓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이제 햇빛이 많이 비싸면서 쏘이면 요 밑에 보이는 처럼 저거로 가지고 이제 영롱 쌓기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야,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예. 아니, 와, 진짜 이런 진짜 잘하셨네요. 이렇게 영롱쌓기를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만 다 하면은 좀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층고가 높고 또 창문을 이렇게 아치를 해갖고 진짜 제가 어디 맨 꼭대기 어디 타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런 효과가 보이네요. 밖에 훤히 보이고 너무 좋네요. 이런데 사무실도 물론 기본적이겠지만 상가, 이 학생들이 많는 뭐 음식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미용실도 좋고. 그렇죠. 네일 진짜 아트, 네일 아트, 뭐 필라테스 네. 전망이 좋아서 진짜 다양한 임차 맞추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이 조명도 이렇게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또 조명을 또 이것도 서비스로 달아주신 거예요. 네. 시공사에서 네. 제가 요청해서 이걸 해준 거예요. 네. 또 시드 냉난방까지 다 또 해주셨고 아까 그 원격 IoT 다 하셨고. 네. 똑같이 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4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가 보네요. 너무 아기자기. 어이구, 와, 화장실도 영롱쌓기로 또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갖고요. 야, 화장실. 막아놓고. 야, 화장실도 정말 감성 있네요. 너무 이쁘네. 보급스럽고, 이 영롱쌓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더, 여기가 더 생동감 있고, 아, 너무 이뻐요. 이 벽은 이제 대리석인가요? 이게 지금 예. 포세린 타일로다가 포세린 타일. 포세린 타일. 포세린 타일. 아, 포세린 타일. 네. 화장실이 하나인데 이 벽층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해서 맞습니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네. 사실은 네. 일반 화장실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 포켓창으로다가 안으로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서 걸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대표님이 다 하신 거예요? 건축사님. 건축사님이. 아, 이거 우리 건축사님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지. 매치가 잘 됐어요. 이런 걸 또 감각적으로 저런 거를 나 저런 분은 처음 봤어요. 화장실이. 그렇죠. 다 여닫이지 옆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 이제 번호키를 못 따는 거예요. 일반 문하고 그걸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안으로 넣다 보니까. 그래서 저것도 또 검색을 한참 했습니다. 이 현장 소장님이 저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업체를 수배를 못한 거예요. 제가 거기를 검색해서 전화번호 드리고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업체를 불러서 저거를 설치했어요. 근데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이게 그 에너지가 필요할 뿐이지 다 가능합니다. 아, 대표님이 대단하세요. 제가 봤을 때. 하시면 자기 건물이나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도 친구가 4m예요. 여기는 조금 작아 보이네요. 3.6. 3.6m. 네. 네. 자, 아까 구조는 이제 면적은 이제 똑같죠. 이제 5층하고 다 구조는 똑같아요. 네. 천장도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다 있고. 네. 3층 내려가시죠. 네. 네,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 여기도 이렇게 화장실이, 네, 아치로 딱 되어 있고. 아, 요거는 조금, 얘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하네요. 아, 이거는 이거, 예, 제가 예. 아, 그건 맞아요. 이거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임시로 네. 지금 혹시라도 네. 조금 이렇게 비칠까봐.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저거를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근데 네, 그러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일반 건물이면 해도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너무 다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인데, 맞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좀 이게- 아쉽다. 예, 별거 이게 아니지만. 쿠팡에서 사가지고 아. 그냥 제가 붙여버린 거라서 네. 조금 좀 허접한데 네. 이거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네. 나중에 이제 그 하실 때 이런 것도 네. 사실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 청소할 때. 네, 요거 이제 샤워관인데 네. 이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없으면 음. 이 청소를 하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이걸 떠서 뭐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변기 옆에다가 이거 설치를 해버리면 예, 이런 청소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편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설치하려면 또 그뭐 그렇죠.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시공사에다 아예 맡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아.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설계가 어떤 거죠? 설계 도면이. 나중에 이제 완공 시점이 오면 마지막에 이런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그때 시공사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추가를 해달라. 가령 뭐 거울 같은 것도 사실은 거울이 원래 도면에 없습니다. 네. 설계 도면에 이러면 안 들어가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뭐 조명도 나오고 이런 요즘 그 멋있는 조명들이 많은데 네. 그냥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했지만 네모나게 안 하고 조금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신경 네, 쓰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각형으로 해서 좀 이쁘게 음. 별건 아니지만 네. 예. 그리고 지금 요거 아까 그 샤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이런 게 있으면 청소하기 너무 편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라지에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리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동파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를 맞춰 놓으면 예. 그럼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겨울철에는 동파 걱정이 없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건축사님 아이디어. 예. 이거 처음에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 시공상에도 좋고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면 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비용도 추가. 어차피 이게 겨울에는 수돗물을 졸졸졸 틀어놓잖아요. 동파될까봐. 그 비용이나 이거 설치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동파 막는 비용이나 이게 훨씬 더 그렇죠.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동파될 일도 없고. 예, 일비는 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저도 이제 동파 사고를 제가 재행을 하면서 네. 이번에도 제가 일하는 데도 한번 동파 사고 나서 네. 거기 수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맞아요. 영업을 못해요. 다 일단 있죠. 동파 사고. 건물 갖고 다 있죠. 그런 쪽에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거치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예 설치를 처음부터 해버렸습니다. 그게 저거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입니다. 네. 네. 이거 근데 어디 튀어내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주차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님들이 이것도 다 걷어서 눌러보고 뭐. 예, 제가 이제 보관을 네. 하려고 그럽니다. 네네. 내려가시죠. 네.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이 복도 쪽에 들어가는 네. 통신. 통신. 인터넷 인터넷 통신. 요것도 예. 뭐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네. 여기도 이제 IoT 장치를 넣으려고 또 크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UTP선 네. 인터넷선이죠. 네. UTP 케이블이 보통 다 지금은 1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1기가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속도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란 말이죠. 네. 앞으로 이제 10기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랜 케이블을 캐티고리 6A로다가 10기가 지원되는 걸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설계할 때는 5A, 그러니까 1기가 지원으로 원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사님도 그렇고 우리 CM 해주시는 중간에 그 하우빌드에서도 굳이 필요가 없다. 10기가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고집을 해서 전체 통신선을 10기가 지원되는 6A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10개 차이가 몇십만 원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게 제 예.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설계를 하셨어요, 보니까. 저거부터 해서 아까 그 수도 그것도 그렇고 난방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벽돌도 또 크랙 가고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 통해서 저 벽돌 쌓으라고 한 것부터 진짜 그냥 뭐 이거를 갖고 있다가 뭐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여기다 모든 대표님의 철학과 그런 신념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정말 또 그런 임차인들과 이 고객들의 그런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님에 다 묻어 있어요. 와, 이번에 진짜 여기 임차인들은 진짜 돈을 더 주고 들어와도 이런 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예.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소비자예요.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건물에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장사를 오래 하고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그 건물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많이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 참 이것도 네. 우리 건축사님은 네.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이 창문을 처음에 다 막아놓으셨어요. 벽으로. 이 창문이 있으면 이거랑 잘 안 어울린다 하셨어요. 또 반대로 본 게 이쁘긴 이뻐도 이거 네. 이렇게 닫아놓으면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 문만 열어놓고 환기하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내 환기를 하려면 무조건 창을 넣어주십시오 해서 이제 창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건축사님은 이걸 낮추면은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높이 좀 하자 그래서 했는데 여기 이제 키 작은 사람이 이제 조금 네. 안 닿죠. 그게 좀 네. 네. 야, 또 설계사님 그렇게 합작품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오네요. 서로 네. 티키타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네요. 네. 네.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지 네. 이게 좀뭐 원하는 건물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막 내가 이제 설계사한테 막, 아, 이것 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 자기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건들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분. 내가 하는 거 냅둬라. 건들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뭐 다 맡겨놓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안 되면은 또 원망하고 후회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 맞는 분을 찾으셔갖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네. 굉장히 많이 반영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그게 법규로 벗어나는 거는 단호하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 그 외의 부분은 내가 소소한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의견을 최대한 하여튼 맞춰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프라이버시라고 했는데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2층입니다, 2층. 아, 2층은 이제 여기가 아치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통창으로, 네, 예, 2층하고 같이. 개방감 있게, 예, 여기는 이제 상가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해서 이렇게. 네. 여기 지금 너무 이뻐요, 화면에. 예, 여기 지금 벚꽃이 또 마침 또 이렇게 있어갖고요. 와, 너무 이쁩니다,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옥상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거네요, 현대 거요. 네. 이것도 이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가격이 현대가 쌀 편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이걸 뭐 1, 2년 쓰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AS나 AS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분명히 이제 기간이 지나면 부품값이나 수리비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뭐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대기업을 쓰자. 야, 옥상입니다, 옥상. 야. 아, 원목 테이블도 하나 여기 갖다 놓으셨고요. 야, 여기 굉장히 아득하네요. 루프탑. 아, 루프탑. 예. 그리고 요거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파라펫입니다. 파라펫. 예, 예, 그렇죠. 파라펫을. 벽만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무 포함이 안 되고 되잖아요. 허가가 됩니다. 높이에 상관없이. 예, 높이는 아. 최종 높이. 아. 그 몇 미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종 예. 높이만 높이지 않으면 상관이. 되게 이렇게 또 높여놓으니까 여기 공간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런 또 나만의 공간으로 또 쓸 수가 있어서 휴게 공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그래서-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층 또 임차인이 이걸 같이 쓰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또 유리로 이렇게 난간을 또 하셨고, 저 앞에가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 네, 앞에 또 연세 대학교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건축 도면에 없던 건데 여기 보시면 또 조명을 네 군데 달았어요. 일부러. 아, 조명을 예, 네 군데. 네네. 밤에도 여기 활용하려면 그렇죠.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조명을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수도꼭지 아, 저것도 원래 없던 건데 네. 이제 마지막에 공사할 때 마무리할 때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저것도 부탁을 드렸고 그렇죠. 저쪽에는 전기 코드도 그리고 두 가지는 나중에 추가로 아.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아, 여기 이제 재떨이 하나 놔두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다른 게 코드 있고 예,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막 여기다 땅에다 버리고 밖에다 버리고 그러니까. 네. 네, 어, 어닝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예, 있죠, 맞습니다. 또. 네. 그 소장님이 얘기했는데 예. 이제 여기를 말 그대로 접었다 펼 수 있게끔 하면 네. 문제가 없을 거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누가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또 사진 찍어도 젊은 사람들 와서 또 이렇게 SNS 사진 찍어도 네.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주변에 공사할 때 공사 민원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당연히 뭐 민원이 있었고 네. 처음에 철거할 때부터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철거를 하다가 뒷집에 이제 담장을 무너뜨렸어요. 아.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이셨는데 그 어르신이 네. 처음에 이제 놀라셔가지고 엄청 노발대발 하셨어요. 아, 놀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얼른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제가 그 담장이 사실은 한 20년이 넘은 담장이니까 아예 새 걸로 다 쌓아 드릴 테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엄청 그 백배사죄하고 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네. 다행히 좋으신 분이라서 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 건물이 들어오면 자기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이 동네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참겠다. 이게 아주 그런 좋은 긍정적인 말씀을 아, 해주셔가지고. 긍정적이시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하여튼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는 네. 또 공사에 그 벽에 금이 갔다고 네.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네. 민원이라는 거는 제가 네. 느끼는 거는 제가 그 건축을 하면서 그 다른 건축주분들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놨는데 건축주분들이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네. 민원은 건축의 일부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심판이 불공정하더라도 심판이 경기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불가피한 거죠. 아, 그렇죠. 민원은 없는 공사는 없다. 없죠. 그러면 건축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라. 음. 근데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그냥 건축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네. 대응할 때도 네. 감정적으로 안 하고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었고 공사 기간은 얼마나 하셨어요? 기간은 네. 그냥 순수하게 공사한 거는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근데 설계 과정이 한 6개월 걸렸어요. 설계랑 허가까지 다 해서 설계부터 준공 승인까지 난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1년 6개월. 철거까지 다 해서. 철거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예, 예. 네. 설계에서 정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네. 건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설계야 뭐 소리 작업만 하는 거니까 그 건축사들 미팅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계 얼마 걸립니까? 그럼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끝나요. 다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뭐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는데 한 달 걸려요. 길어봤자 3개월, 4개월이면 끝난다 다들 그러셨는데 저는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6개월도 제가 볼 때는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요? 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네. 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설계가 제 생각에는 거의 80%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계가 80%다. 8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운명이 좌우된다. 설계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라. 앞으로 제일 제가 중요한 한다면 8알이면 제일 중요하네요. 설계가. 지나고 나서 다 짓고 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물의 운명이 거기서 판가름이 되는 것 같아요. 설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최적의 설계가 나올 때까지 그럼 최대한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라. 네, 그래야지 원하는 건축물이 탄생이 된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설계를 더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대표님이 아주 좋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주시네요. 네. 제가 그냥 겪은 진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네. 전문가로서의 아. 그런 식견이나 이런 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네. 일반인의 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다른 대표님 그런 식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과찬이죠. 이 공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 공사비는 뭐 설계랑 다 해서. 다 해서 예. 금융비용을 뺀 순수 공사비는 네. 12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2억 정도 다 해서. 네, 철거부터 다 해서. 예, 허가 철거부터 비용까지. 설계비, 네. 감리비, 네. 각종 또 문화재 그 발굴하는 그런 또 조사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굴토 심의하는 비용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단순 공사비 말고도 부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예상을 하시고 자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대출을 한 공사비에서 한 8억 정도 8억 정도 하신 거고요. 네. 그 CM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CM. CM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말 그대로 건축을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시공사도 선택을 할지 모를 것이고 건축사도 누가 좋은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 건축판이라는 게 네.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비공개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CM 업체들이 있는데 CM이 말 그대로 이제 컨스트럭션 컨설팅인가 그래서 건축을 컨설팅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공사가 제대로 이걸 하는지 제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리를 맡긴다는 거는 사실은 감리는 형식적인 거지 건축주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감리를 맡겨도 감리라는 분이 뭐 매일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초반에는 많이 오는데 나중에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보는 눈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의 문턱이 높은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는데 CM 업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빌드, 무슨 빌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유튜브로 공부할 때 설레 건축 이야기가 네. 그 CM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유튜브더라고요. 근데 업체를 컨택을 했는데 이 업체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건축을 하는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많이 엄청난 도움이 됐죠, 사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신뢰를 묻는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CM 업체를 통해서 좀 많이 해소를 했던 거예요. 뭐 CM 업체를 하면서도 사실은 짜잘짜잘한 분쟁들이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서로 그렇죠. 의견이 다르고 그렇죠. 같은 도면을 봐도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CM 업체가 있으니까 엄청난 의지가 됐죠.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제가 한참 모자르니까 제가 계속 문의를 할 수 있었어요. 시공사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던데 이게 제대로 맞는 거예요? 물어보면 거기 있는 전문가가 다 답변을 해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거는 시공사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자기들이 시공사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좋네요, 진짜. 바로 다이렉트로 시공사한테 전달이 되면 괜히 또 거기 기분 상하게 해갖고 맞습니다. 또 이게 못 모르는 사람이 예. 참견한다 이렇게 될 수 예. 있는데 그럼 감정 싸움 되면 이게 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다고 예, 제가 많아요.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CM 업체에다가 이제 뭐 수수료를 당연히 줬겠네요. 수수료, 공사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컨설팅비인데 저는 그거를 주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는 게 저한테는 수월하겠다. 왜냐면 그걸 조금 아껴가지고 제가 마음고생하고 또 저도 본업이 있는데 네. 그걸 매번 와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제대로 하는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 그대로 철근을 제대로 뭐 규격대로 했는지 뭐 거푸집을 제대로 해서 이 골조를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지하 토목공사를 파일을 제대로 박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업체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업체에 있는 전문가가 자기들이 계속 기성검사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믿고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책임을 또 이렇게 져주는 거네요. 만약 공사가 잘못되거나 그렇지. 이제 그러면은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주고 저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이렇게 설계와 다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불가피한 경우다. 아. 그러니까 이건 건축주님이 판단하셔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하라고 승인을 내리든가 이거는 건축주님이 판단하십시오. 대신에 자료는 저희가 주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는 거죠. 저한테 CM 하시는 분이 그 담당자분이 건축소장님 출신이에요. 그 현장을 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아, 그러니까 현장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저한테 설득을 시켜주고 또 건축주의 입장도 현장 소장한테 또 어필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나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입장에서 좋은 게 시공사들이 돈을 받고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사를 했는데 건축들이 안 주고 질질 끄는 경우도 많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CM업체는 중간에서 이제 에스크로 기능을 하니까 보증을 자기들이 해주는구나. 돈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시공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업체가 와서 기성공사를 해서 거기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됐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고 제가 그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 결제가 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거네요. 예,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뜯길 일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또 제 입장에서는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기성이 안 됐는데도 막 돈을 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비정가의 경우에. 그렇죠. 공사가 안 됐는데 그런 경우가 많대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 다 분쟁이 됐다, 되는 거지. 50% 됐다, 줘야 된다. 이러면 초보자들이 이게 50% 됐는지 60% 됐는지 55% 그렇죠. 됐는지 모른다. 디테일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는 공사 내역을 다 뭐 몇 미터까지 됐다, 뭐 어느 몇 톤까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고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공사 지급을 확정할 수 있고. 그럼 그 CM 업체가 신뢰가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업체가. 그럼 비용이 뭐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세요? 대충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비가 1억이다 그러면 뭐 10%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제가 알기로는 저는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네. 싸게 했어요. 아,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게 한 2% 안쪽일 거예요. 공사비에. 네, 2% 아.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1%였었고 이 프로모션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그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아. 저는 좀 싸게 했고 이제 아니 뭐 1%, 2%도 싼데요? 10억 해봤자 2천만 원인데 예. 그 정도로 그 해주는 게 그렇죠. 엄청난 이상의 도움이 가치를 되고. 하는 거네. 도움이 되죠. 예. 야, 든든하고. 가성비가 좋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20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차라리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 공사기간을 잡았을 때 2천만 원이면은 내가 그렇지. 200만 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200만 원을 사람 써서 맨날 공사 감독을 시키는 거랑 이 사람들이 하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기한 대로 자금부터 시작해서 은행과 이제 그 협력을 맺어가지고 그런 자금 관리부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모든 총괄적인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컨설팅 해주고 좋은 거는 담당 이사님이 조금 미안한 얘기기도 한데 낮이고 밤이고 제가 이제 톡으로 질문을 하면 1대1 개인 코치처럼 다 설명을 해줘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거를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전문가한테 이걸 물어보려면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이분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답변을 해주니까 그다음에 뭐 하자나 이런 것까지 다 답변을 해주니까 저한테는 엄청 든든한 엄청난 도움이 됐죠. 진짜 그거 하나는 건축사님 다음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건 그 CM 업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CM 업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이거를 알면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심을 하는 네.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공사를 많이 또 연결을 해주고 해봤는데 항상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객은 예를 들어서 문 손잡이를 나는 이걸로 하고 싶은데 공사하는 데는 왜 그걸로 하냐 나 이걸로 할 거다 이러면서 그런 것 하나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니까 또 그 감정 싸움을 번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사에서는 뭐 좀 하면 또 돈 요구하고 건축비 올라갔어 뭐 건축비 자재가 올라가서 또 돈 요구하고 난 공사 못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계속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바꾸기도 힘들어요. 한번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은 다른 업체 바꾸기도 어렵고 또 바꾸더라도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네. 저도 공사비가 3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이제 복공판이라는 거 설치가 지하 작업할 때. 네. 그다음에 유리가 강화 유리로 바뀌어가지고 방화 유리로 바뀌어서 그거 하는 공사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초심자다 보니까 그때 3천만 원을 처음에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네. 초반에.
추가 공사비로. 네. 제가 계약서 쓸 때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썼어요. 설계 외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건물에 필요한 건데 설계가 누락된 거는 시공사 책임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꼭 핵심적인 거. 네. 근데 꼭 이거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누락이 된 거, 이게 누락이 된 거는 시공사 책임이 맞아요. 왜냐면 가령 문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상에 누락이 돼 있어요. 저 설계도에는 없는데 당연히 건물에는 문짝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시공사가 당연히 자기 비용으로 해줘야 돼요. 설계에 빠져 있어도. 근데 그거 말고 추가로 필요한 거는 시공사 부담이 아니라 건축주 부담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복공판 같은 건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거는 건축사님 의견은 처음에 안 넣었던 이유가 복공판이 없어도 지하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대지가 협소하니까 복공판이 없이는 그런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시공사랑 조금 분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시인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건물의 사례는 현장은 어떠냐, 시인이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냐. 그때 이제 그 시인님이 중간에 중재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 계약서상에서 추가 공사가 맞다, 누락이 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시공사에서도 처음에 저랑 시공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언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 싸움이 날 거를 중간에서 그렇게 중재를 하다 보니 저도 납득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천만 원이란 돈을 시공사가 온전히 다 손해를 보게 하자니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반대로 제가 다 부담하기엔 저는 또 억울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CM 업체가 없으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걔네 3천만 원 안 준다, 공사 안 해. 그렇죠. 예, 이렇게 늘어지는 돼버리는 거죠.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공사도 이제 늘어지고. 이제 늘어지면 내가 또 손해 보고. 손해 보고, 난 대출이자 나가고 급하니까 맞습니다. 알았어 빨리 줄 테니까 해, 이렇게 또 돼버리고. 진짜 뭐 1, 2%면 너무 괜찮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터무니없는 걸 막 요구한다 시공사에서. 그럼 그때는 이제 CM에서 카트를 해주죠. 이거는 무리한 요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체를 못 하죠. 그리고 그 CM을 하게 되면 그 업체를 마지막에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리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도 리뷰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또 그게 있구나. 이 차를 한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시공사 금액이 좀 비쌌어요. 비싼 대신에 리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검증을 좀 받은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이 건축주랑 분쟁하고 막 어거지 쓰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가죠. 그 때문에라도 CM을 제가 선택한 거는 지금 봐도 굉장히 잘하셨네요. 잘한 선택이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초보들은 예, 필요해요. 진짜 분쟁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용 아끼지 말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물론 근데 네.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이게 모든 일은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CM이라는 업체가 저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CM님도 마찬가지 담당자가 그렇죠. 여러 군데 수십 개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건축주만큼 디테일하게는 체크를 못합니다. 일반적인 걸 체크를 하고, 그렇겠네요. 또 제가 시공사를 선택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랑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업체를 보니까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그 CM 업체에 등록된 업체긴 하지만 CM을 통해서 한 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용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네. 신용 등급이 좀 낮아요. 자체 신용 등급이죠. 그 하우빌드에서 매긴 등급이 낮았는데 그래도 뭐라고 그 판단하셨냐면 여기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서 신용이 좀 낮은 겁니다. 요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업체를 찾아가서 미팅도 하고 전에 지었던 그 공사 현장이나 집이나 이런 데를 다 가봤어요. 엄청 잘 지었어요. 아주 제가 원하는 식으로 롱브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경험이 있는 거죠. 거기를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요. 1억 5천이 싸니까. 네. 싼 이유가 보험료 같은 걸 다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 공사할 때 4대 보험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입니다. 그게. 그 항목을 자기들은 그 간접비죠.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를 굉장히 줄여서 자기들은 공사비를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 나는 공사에 지장 없네? 자재는 똑같이 쓰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이 날 뻔했죠. 왜요?
제가 그 건축주 톡방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리고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좋은데 하울드에서 안 하고 공사비가 좀 낮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 그랬더니 어떤 건축주분이 그 업체를 검색을 해보더니 이 업체가 면허 대여 때문에 지금 취소 소송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시험업체가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 시험업체에서 걸러내는 기준이 플랫폼 시스템이 다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뭐 한국건축협회, 정부의 그 건축 관련 기관 다 검색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다 걸려져요. 이 업체는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이 뭘 보냐면 그 키스콘이라는 사이트를 봐요. 그 키스콘이 그 하여튼 건축 관련된 그 총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그 사이트인데 네. 그게 이제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고 네. 준 아마 사업자들의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그 업체를 딱 쳤더니 수주액은 신고액은 그 제가 지금 현재 시공한 업체보다 훨씬 많아요. 도급 순위가 훨씬 높아요. 네. 규모가 큰 회사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면허 대여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취소에 관련돼서 소송 중이어서 취소 결정이 안 낸 거예요. 대신에 소송 중인 상태니까 이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건설협회에. 정상업체로 나온 거죠. CM업체에서는 그것만 본 거예요. 키스콘은 아예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야. 건축주 다른 분들은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보신 거고. 네. 그 정보를 알려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엄청나게 놀랐죠, 사실은. 이걸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겠네요. 네. 물론 그 업체가 소송으로 뭐 해결을 해서 승소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얼마나 1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 업체 선택했다가. 큰일이 날 뻔했죠. 그때 엄청나게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게 CM이라서 100% 믿으면 안 돼요. 건축주들은 건축주 나름대로의 또 노력이 필요한 거다.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100% 맡긴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CM을 하시는 분이라도 교차 크로스 검증을 해라. CM만 믿지 말고 이런 건축주 커뮤니티나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라. 절대 100% 믿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진짜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 또 건축주님이 또 이렇게, 우리 건축주님은 건축사나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으십니다. 그냥 순수 건축주님이시고 자영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또 설계사와 또 이런 시공사 등을 이제 대표님이 직접 선정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또 선정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뭐 시공사는 아까 그런 뭐 리뷰나 그 회사의 공신력이나 또 이렇게 검증을 해서 하셨고, 또 설계사분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세요? 설계도 제가 지인 중에 네. 소개를 받은 건축사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도 가설계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들 몇 분, 되게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한테도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네. 다 비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로다가 또 가설계 해주는 데가 많아요. 뭐 크몽이나 이런 데서도 한 50만 원씩 주면은 가설계를 이렇게 디자인까지 다 해줍니다. 그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최소한 시안을 5개 이상 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 그러면 5개면 25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절대 아까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다 5개 이상의 시안을 받았고, 그걸 받으면서 계속 그 어떤 보는 안목이 조금씩 생기고 지식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미리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CM에서 계약을 하면서 공사만 맡기는 그 계약이 있고 설계까지 같이 맡기는 계약이 있는데, 네. 어떤 거를 할까, 공사만 맡길까 건축까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왕 하는 거면 건축도 같이 하자 해놓고, 건축은 그쪽에서 선택을 안 해도 됐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시공만 맡겨도 됐었거든요. 건축은 내가 그냥 시야만 받고 다른 업체를 맡겨도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지금 따로 받은 5개랑 하우빌드 그 CM 업체에서 받은 것 5개랑 다 받은 거, 10개의 시안을 다 받은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하우빌드에서도 제가 받을 때 미리 제가 컨셉을 다 초안을 잡아 드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는 디자인을 원한다. 네. 그랬더니 그 중에 딱 봤는데 엄청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라던 마음속에 그리던 그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후보군이 한 3개 정도는 압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찾아가서, 사무실 찾아가서 건축사님 직접 얼굴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더니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과장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돼요. 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장애인 이런 거 엘베 이거 필요 없어요. 장애인 엘베 이거 허가 받으려면 장애인 협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엄청 까다로워요. 거의 안 되기 쉬워요. 잘못하면 건물 다 뜯어야 돼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축사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실제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이 동네에서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에 지은 건물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거랑 많이 구현이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었고 스타일이 여기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감각도 좀 젊으신 감각이고 해서 이제 최종 선택을 하게 됐죠. 그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설계사님들 이제 찾아가서 상담 받으면 상담료가 있어요? 원래는 큰 건축사들은 다 있습니다. 보통 뭐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담료만. 예, 상담료를 주면은 미리 이제 사전에 번지수랑 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도시계획 확인원부터 시작해서 법규 검토를 먼저 하세요. 아. 근데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직접 드렸고 왜냐면 그냥 공짜로 가서 구두로 상담하는 그 상담의 퀄리티랑 돈을 10만 원이라도 기본 수고비로 드리는 그 말씀해주는 그 퀄리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절대 아끼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설계하신 그 설계사분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그러게 아니 오늘 제가 뭐 건물 네. 소개가 아니라 지금 건축사 소개서 나왔는데 뭐 하여튼 근데 제가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업체건 아니면 설계사든 누구건 네. 뭐 CM이든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 이게 그렇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최종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지 네. 설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아요. 더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해보고 제발 좀 하시고 맞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한테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건축 우리 커뮤니티에 보면은 네.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분에 대한 판단은 그분이 최종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맞아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꼭, 주식 좋다고 꼭 원망하는 하지만 분이 있어야 안 되면은. 네. 주식을 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는 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본인 책임이고 네. 그분이 잘 되면 이 건축사를 선택해서 진짜 좋은 건물이 되면 그분의 복인 겁니다. 맞습니다. 뭐 저는 그거 네. 혜택을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네. 또 혹시라도 안 돼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보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여러분을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건축사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축사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시라. 네. 제가 미리 사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못하면 제가 뭐 해놓고서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지 네. 공인된 사실이 절대 아니라는 아니죠. 거. 그러니까 대표님과 그 설계사 한 분과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궁합이 맞아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네. 인터넷에 그냥 바나나 건축사라고 치시면 바나나 나와요. 건축사. 네, 바나나 건축사 나오고 아, 어디에 있어요? 그 회사가?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아, 네. 젊고 참신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마무리가 아주 아름답게 됐고 지금도 이제 다 끝났는데도 네. 제가 전화드려서 소장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네. 언제든지 전화 드리면은 네. 설명 잘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네. 앞으로도 이제 되면은 좋은 또 인연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는 네. 필요하시면 그 소장님이 뭐 알려줘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건 뭐 고정될 네, 걸로 여기 하시던가. 아래로 네. 제가 요거 필요하시면.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할 때 뭐 노하우나 뭐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공사라는 게 말 그대로 인생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엔 엄청나게 큰 자기의 일생의 큰 이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30살 때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근데 그게 그런 마음에 조금의 작은 불씨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방향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씩 쌓이면서 기본적인 나의 지식이 됐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네. 빨리 판단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시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회가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럼 그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잡아라.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한테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게 뭐 낡았느냐, 어떤 유입이 되느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 땅의 가치를 봐라. 중요한 거는 이 땅이 앞으로도 어떻게 어느 정도 가치를 발할지, 또 이 땅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내가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땅인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나중에 절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매매하고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저같이 일반 평범한 자영업자들 자본이 많지 않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적은 자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제 경험상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이 또 이렇게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봤는데 아주 유익한 정보도 많고, 정말 뭐 흑수저에서 또 이렇게 부자 되는 그런 내용들, 대표님의 그런 철학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블로그더라고요. 뭐 흑수저에서 행복한 부자 되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블로그 같은 것도 안 해보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장사를 지금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5년째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 꿈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저 자체가 양평 시골에서 자란 진짜 흑수저였고 했지만, 평범한 일반 자영업자인데 그런 자영업자들도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또 꾸준히 하게 되면은 꼬마 빌딩도 자기 건물로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그런 다른 분들한테도 좀 꿈을 주고 싶어서 그런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은 뭐 내용이 사실 부끄럽고 변변치 않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이 영감을 얻었으면,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제가 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도 용기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에 대해서 또 이 건축물에 대해서 더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블로그에 오셔갖고 또 대표님한테 또 여쭤보시면 대표님이 또 다 답변 다 해주실 거죠. 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잠깐 블로그는 사실 블로그지만,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처음 이제 전자책이라는 걸 한번 써봤습니다. 펀딩 사이트 텀블벅이라고, 네. 거기서 전자책을 제가 펀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려놨어요. 이기고 시작하는 성공 창업으로 꼬마 빌딩 건물주 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닉네임이 우버철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펀딩을 해놨는데, 이제 전자책에 그런, 제가 여태까지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자영업 여러 가지를 엑시트를 하고 이런 여태까지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사기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게 뭐 사실은 좀 변변치 않은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창업을 꿈꾸시고 자기만의 빌딩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책을 한번 보시고 이라도 도움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동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 전자책을 펀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들 너무 많이 잘 해주셨고,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